번째, 네, SBB 사태 관련해서 제가 그냥 제 약간의 뇌피셜, 그냥 제 경험이랑 섞어서 그래서 약간 회계적으로나 이런 게 제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리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이 이렇게 뭐 SBB 파산 가능성 적다 그러고 이제 앨런 나와 있는 사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 폭락하고 SBB 은행 파산되면서 은행 뭐 역사상 두 번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역사상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때였거든요. 네, 저축은행. 그래서 그때랑 두 번째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관심사는 결국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50bp 인상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물음표잖아요. 그리고 이 SBB 사태가 카나리아야? 탄광의 카나리아야? 이거 이제 시초로 완전 이제 망가질 거야?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카나리아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잘 미국이 막지 않을까? 금융기관이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앙은행의 세 번째 목표인 금융시장 안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얘가 충분히 훼손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50pp 이거 매각 SBB가 매각이 되면서 시장이 급등해버리면 또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시장이 불안한 상태로 빅스도 높고 변동성도 큰 상황이면은 50pp 안 하고 25pp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25pp 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급락했다라는 게 급락이 이제 폭락을 막 다른 뭐 BOA 뭐 JP모건까지 다 급락을 해버렸죠.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이날 이제 9일날 목요일 실버게이트 캐피탈 운영 중단이 발표됐고 SB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끝나고 그다음 벤처 캐피탈에서는 자금 이제 조달에 가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예금들이 감소하고 있고 왜냐면 SBB는 스타트업 예금들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나머지 지방은행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데도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뉴스에 보면은 SBB는 매우 레퓨테이션이 좋은 아주 좋은 은행인데 우리나라 연기금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펀더멘탈리 보기에 되게 좋아 보였던 은행일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샀다는 얘기는 펀더멘탈하게 데이터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SBB가 잘못 썼네. SBB가 이렇다면 다른 은행들은 어떨까라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게 이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뉴스죠. 그래서 그냥 SBB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타트업 뱅킹, 벤처 펀드,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뱅킹 해서 주로 이제 기술 벤처 기업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 뱅킹이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 다 봐주고 있고 글로벌 솔루션 가지고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국 쪽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많이 자산 동결하고 지네가 다 가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은 또 산나 만에 하고 있고 되게 여기도 이제 글로벌이 복잡합니다. 그 리퀴디티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그 고객들한테 디파짓도 넣어주고 인베스트먼트도 해주고 에셋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주고 있었는데 그 돈을 지금 못 찾아가게 돼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또 이제 그 모회사 같은 데서 PE 펀딩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걸 막 하는 되게 나름 되게 좋은 은행이었다. 펀더멘탈리 봤을 때는 과거에는 과거라기보다는 이틀 전이지 이틀 전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걸 보면 특히 금융기관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5년 동안에 파운더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40년 됐고, 275조 원, 2,090억 불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예금이 1,754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000만 불 정도가 트레저리예요. 1,080억 불.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금 받은 거에 1,080억 불이니까 한 700억 불 정도가 비죠. 일단은 원금 부분에서는. 근데 채권 부분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건 16번째 규모로 큰 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되게 빨리 스케일업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 집단들한테 전략적으로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VC들 연결해서 돈도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미국 벤처 캐피탈 지원받은 스타트업 가운데에서 절반, 그 다음에 작년에 상장한 미국 벤처 기술들, 헬스케어들에는 44% 정도가 여기
SBB랑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얘네랑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애가 생각보다 없다. 그러면 얘가 예금을 못 찾거나 그러면은 당장 앞에 뉴스처럼 월급이나 기타 들어가는 것들 다 돌아가는 거 다 멈춰질 거고 그러면은 도미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SB 사건을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면 현금을 인출하려고 이제 SB 파이낸셜 그룹에서 210억 불 정도의 채권을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210억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00억 불에서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210억 불을 팔았겠죠. 이게 12월 달 작년 말 기준이었을 테니까. 그럼 1월 달에 2월 달 뭐 3월 달 들어서 돈을 자꾸 달라는 데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인출해 줘야 되니까 채권을 갖다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게 얼마? 210억 불. 그럼 한 20%쯤 때린 거죠. 그거 가지고 18억 불이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이게 한 퍼센트로 보니까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금리 올라간 게 작년 말 대비 해가지고는 뭐 한 1%, 2%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생각보다 듀레이션이 긴 걸 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물론 되게 오래전에 0%대 샀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게 거의 4%쯤, 4, 5% 올라간 거니까 한 3년짜리만 샀어도 자기가 산 가격 대비해서 8% 손실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왜 은행에서 3년짜리나 장기채를 저렇게 많이 샀지? 이런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요. 그런데 뉴스를 찾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CFO가 1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available for sale을 변경할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available for sale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딜링룸에서 은행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available for sale이라 그래가지고 팔아도 되는 채권하고 투자 계정이라고 나와서 만기까지 보유 두 가지로 나눠 놓고서 처음에 이제 매니저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기 보유라고 한 건 도로 꺼내내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못 꺼내와요. 회계 처리할 때. 왜냐하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손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회계부서나 아니면은 매니지먼트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트레이더가 맘대로 막 이쪽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를 못해요. 예. 그 대신에 available for sale은 막투막을 해요. 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금리가 지금처럼 막 올라갔으면 손실이 막 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로 분류된 거는 실제로 시가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초 매수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 뭐냐면 우리 available for sale 투자 계정에 있는 거 그냥 시가평가 안 하고 있는 거를 available for sale로 변경해서 그걸 팔아서 실제로 돈을 줘야 될 만큼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 있지는 않아 라고 얘기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available for sale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게 만기 보유 채권이라고 돼 있는 꼬리표 달아놓은 거를 available for sale로 넘겨서 그걸 팔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1월이에요. 근데 1월에 진짜 몰랐을까? 이런 이제 저는 물음표가 던져졌고 분명히 이때부터 뭔가를 알긴 알았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여기서 갖다가 팔았죠. 팔고 나서 손실이 났잖아요. 지금 18억 불이. 그러면 18억 불이 재무제표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겠다. 유상증자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22억 불, 18억 불 깨졌고 22억 불 추가 발행해가지고 추가적으로 3억 불 정도 더 팔면은 그 정도면 이제 돈 달래는 데들은 다 줄 수 있겠어? 라고 그냥 노멀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터 틸, 코투, 그 다음에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인데 이런 데들이 가서 인출하기 시작을 했다. 제가 그냥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 쪽 신고돼 있는 분들이 써놓은 거는 우리들 20년 동안 우리가 힘들 때 돈도 빌려주고 이랬던 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빼면 얘네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빼지 않아야지 얘네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SBB는 되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영업을 잘했나 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에 반해서 역시 하이에나 같이 이런 몇 군데들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 내 돈부터 빼자 그러고 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 불안이 시작됐고 다른 VC들까지도 같이 뱅크런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 소문 때문에 뱅크런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면서 다른 중소형 지방은행들까지도 확대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냥 48시간 만에 금요일 날짜 끝나고 나서 그냥 FDIC가 그냥 법정관리 로 인수해버린 거죠. 그냥 자기네가.
예. 그리고 요 전에 이제 새로 자금 조달 요거 신주 발행하는 거랑 아니면 자기네 팔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거 투자할 수 있겠어? 이건 못 찾죠, 이거는. 아무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영원에 사세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뭐 자기네 밸류 얼마고 얼마에 사라 그러는데 그거 리뷰도 안 하고 어떻게 사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메이저 은행들, JP모간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이제 배드 에셋이잖아요. 이런 배드 에셋을 살려면 뭔가 승인되는 프로세스들이 되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물론 또 그냥 뭐 페드가 그냥 또 다 승인해주고 사라. 뭐 이렇게 바꾸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막으려고 빅뱅크들은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가 해놓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찾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멈춰지고 돈을 못 주는 상태가 돼버리면 여러 군데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FDIC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그냥 인수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채권이 많은데 전체 금액 중에서 예, QT가 950억 불을 해요. 근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거 파산하면서 이거 채권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실제로 채권 매도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QT가 매월 지금 950억 불 하니까 1000억 불에서 여기 벌써 한 210억 불 팔았잖아요. 그럼 800억 불 남았는데 800억 불 팔면 한 달 QT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몇 월물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러프하게 이 은행이 뭐 30년짜리 사고 10년짜리를 사서 장기적으로 넣어놨을 가능성은 그 포션이 전체적인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상. 그러면 한 3년짜리, 2년짜리 뭐 3년짜리 정도 많이 샀지 않았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어 이게 기본적으로 한 지금 아까 전에 한 18억 불 깨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5분의 1 판 거잖아요. 그럼 18억 불에 이 20%니까 이 50에서 한 100억 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18억 불 손실이었는데 실제로 한 거의 5배 된 100억 불 정도 전체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100억 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90억 불 뭐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지. 이걸 전부 다 팔면. 그러면 이거 90억 불은 9조 원인데 10조 원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근데 이게 만기 보유에 있었다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기 보유란 얘기는 뭐냐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원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트레저리잖아요. 트레저리엔 에이전시 본드니까 거의 뭐 MBS나 이런 거나 회사채 약간 뭐 이런 거 회사채는 아니겠죠. 에이전시니까 뭐 모기지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이자 먹으려고 샀는데 저가 때 왜 금리 낮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게 좀 물음표가 던져지고 대부분 은행들은 시가 평가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기 보유하는 거 투자 계정에 넣어가지고 만기 보유하는 거랑 시가 평가하는 available for sale이냐 이것도 되게 구분 잘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에 맞춰서 ALM도 열심히 해요. 그냥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40년 됐으면 그런 프로세스가 없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네, 뭐, 공포 티어리를 만들죠. 자산 이거가 있는데 이걸 다 팔면 어쩌고, 뭐, 이걸 왜 팔았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면에 있어서는, 이쪽 뒷면에 있어서는 부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이 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으면 부채가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서 두 개가 어느 정도 해치되게 운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기간 맞춰서,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결국 투자도 있지만 이자율 차이를 수익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약간 과도하게 점점 더 무섭게 뉴스를 몰아가는 경향들,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차트를 왜 그렸냐면, 얘네들이 SBB가 실제로 이게 SBB 가격이에요. 쭉 가다가 여기서 바짝 목요일날 한 거거든요. 근데 차트 움직인 거 보시면은 2년짜리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다 여기서 5.08까지 찍어요. 5.08 찍고 나서 6, 7시간 있다가 그 다음날 팍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분명히 얘네에게 뭔가의 영향을 줬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 위기 2년짜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요기 며칠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급등. 물론 뭐 파월이 얘기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파월이 얘기했을 때 트리거가 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막 금리를 올리면서 산다는 얘기는 이제 급한 사람이 파는 거고, 예. 팔다 보니까 금리가 막 튀는 거고, 그게 얘네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제 그냥. 그러다가 이제 리얼라이즈 손실 발생하고,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나머지 은행들도 뭐 몇 백조가 뭐 로스라느니 평가손이라느니 그러면 얘가 평가손 났으면은 ALM만 잘했으면은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있어서 두 개를 양쪽을 갖다가 두 개를 다 보면 실제로 큰 익스포저가 아닐 거예요. 은행은 대부분 인터미디어리거든요. 은행은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쪽의 뉴스를 보실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정 관리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법정 관리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IMF 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IMF 때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드뱅크, 굿뱅크 만들듯이 SBB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새로운 은행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금보험 국립은행을 산타바바라 예금보험 국립은행 뭐 이게 가치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의 국립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고 여기가 다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놓고 이제 예금 찾아가는 사람들 예금 도로 주고 그 다음에 예금자들 25만 불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까지는 그냥 계속 인수를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미가입 증명서를 준대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주고 그 증명서 너 얼마 가지고 있다라는 증명서를 주고 나중에 이제 해결되면서 나눠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의외로 벤처기업들이 부자였구나라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이런 거죠. 25만 불 이하짜리 계좌가 1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리테일 계좌가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법인 계좌들이 제일 많은 거고, 그러면 이 퍼센트대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예금이 1754억 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515억 불 그냥 여기 있는 퍼센티지로 계산한 거예요. 그 정도가 예금 보호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예금 보호를 못 받으면 이거 예금 넣어놓은 VC가 됐건 스타트업 회사들이 됐건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됐건 이거 다 문제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네가 해결해라 페디야 뭐 또 이런 거 부르겠죠 이제 시장에서 또 나와라 나와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페드나 FDIC는 법정 관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한테 인수를 시키거나 또는 한도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서 다른 기관에 매각하고 이런 게 이제 얘네가 하는 일이니까 예, 분명히 이제 인수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40년 동안 했으면은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객일 거고 그 스타트업들의 대표들도 이 안에서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IB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것도 있거든요. 그 아이비들조차도 골드만 뭐 이런 데조차도 프라이빗 뱅킹을 해요. 그게 뭐 누구냐 하면 자기가 IPO를 시켰으면 갑자기 그 IPO 하고 난 다음에 대주주가 부자가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그 대주주를 고객으로 삼는 PB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데 관리하기 어려우시죠? 처음이시죠? 저희가 이제 상장까지 시켜드리고 부자 만들어 드렸으니까 저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는 스킴이죠. 그거 얘네도 분명히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스타트업 대표들 계좌들도 여기 다 들어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5만 불 이하짜리 계좌는 별로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입출금, 월급 입출금 계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수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허접한 은행은 40년 됐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정보나 그거에 대한 거래 기록이 있으니까 누군가 살려고 덤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해진 이유, 그게 진짜 금리 인상인가, 금리 인상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섞인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돼서 채권 가격 떨어진 거 당연히 이슈는 있겠죠.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왜 과도한 채권 투자를 했을까? 이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쇼텀으로도 굴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아까처럼 8%씩 손해가 나지 않아요. 3개월짜리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렸다면. 그러니까 대출이 뭐 예를 들어 예금이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들어오면 5년짜리 뭐 긴 게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춰져서 뒤쪽으로 투자를 5년짜리 긴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소매 예금, 그러니까 리테일 예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짜잘한 예금들이 모여가지고 큰 돈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큰 금액 넣어놓은 벤처 캐피탈 아니면 VC들 또는 뭐 저기 스타트업 대표들 돈 펀딩 받아가지고 엄청 많아졌을 때 그런 것들 예금 받아놨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묶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거기다가 스타트업 회사로 집중되다 보니까 인출할 때는 우르르 인출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몇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된 예금들은 뭐 조금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리고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크니까 금액이 다 찾으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기술 기업들 침체. 추가 펀딩 안 되니까 기술 기업들도 돈을 계속 찾아서 썼겠죠. 있는 돈을.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고갈을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고 있을 때 2년짜리 금리 5% 넘어갔을 때 트리거 딱 되면서 터졌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FTX에서 실버게이트로 이전되고 그게 스타트업들한테 문제되고 그러면서 SBB가 문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가 묻고 나면서 실버게이트 넣어놨던 코인들 다 지금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버게이트 문제됐고 이제 정지한다고 얘기해버렸으니까 청산한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산되면서 스타트업들은 또 투자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인들 블록체인 한다 뭐 이런 스타트업들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넣어놓은 SBB에서 돈을 계속 꺼내 썼을 거고, 그러면 SBB에서 현금이 계속 없어졌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은 많죠. 그러면서 이거 중에 또 하나가 SBB 안에 그 서클이라고 USDC 발행한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USD 패그 해놓은 USD를 얘네한테 넣었다는데, 그거 예금 자보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USDC가 또 패그가 깨지면서 또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또 난리가 났죠. 이게 다 엮여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염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채권 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JP나 이런 데랑 비교해서는 대형 대마들에 비하면 그래서 걔네들이 도로 사가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레귤레이션이 문제라면 레귤레이션 되는 쪽을 어떻게 만들든지 해결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뉴스들에서는 이런 이제 뉴스들까지 막 퍼져 나르고 있어요. FDIC 제출된 자료 보면은 은행들이 매도 가능 채권, 아까 시가평가는 채권하고 만기 보유 채권 두 개에 대해서 총 6,200억 불 정도의 미실현 손실이 있다. 이게 시가평가했을 때 손실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는 시가평가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만기 보유 채권은 시가평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자기자본 조정이라는 걸로 반영이 돼요. 만기 보유 채권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나오는 반란 시세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기 자본이 감소시켰다는 게 그 충당 계정으로 쌓았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은행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뭐 얘 때문에 크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뭐 미실현 손실이 났다고 치면은 반대편에서는 대출해 준 거 싸게 대출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리파이낸싱을 하지만 않으면은 거기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펀딩을 받는 거가 이제 낮게 이자를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편에 투자를 여기다 해놔서 이자율 차이를 수익으로 내고 있는 거니까 반대편에서 돈을 막 찾아가지만 않으면 뱅크런만 일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미실현 성이 또 반대편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 채권 발행해 놓고도 이거 샀을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여 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손이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인출살 때 발생하면은 결국 보유채권 매각해야 되니까 급등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페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결국 20개 은행들 하이 포텐셜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벌써 마켓 와치에서 이렇게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뱅크들 이름까지 줄줄줄 나오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여기 위에 있는 거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런 데들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저도 이름은 잘 몰라요 이런 데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은행들 뱅크 오브 하와이 뭐 이런 데들 소형 은행들 리스트까지 다 전이 가능한 리스트까지 돌고 있어요. 이미 뉴스에 나와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이거 ETF들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스톡옵션 행사해가 주식 매도한 거 이것도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 찾아보니까 이렇게 행사를 1월 달에 행사를 하셨어요. 1월 달에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27일 날 파셨어요. 이제 10일 날 발생했으니까 진짜로 며칠 열흘 전에 파는 거죠 주식 285불에 지금 이제 30 이제 뭐 30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팔았는데 위법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근데 없다고는 하지만 좀 찝찝하죠 이런 거. 그래서 여건 또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은행들에 대한 또 이런 CEO들에 대한 이제 모랄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 투자가들 그러면 얘네 SBB를 누가 가졌나 누가 가지고 있나 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도 그냥 야후 파이낸스에 눌러서 가져온 건데 홀더스 눌러서 보니까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스트리트 얘네들은 보통 이제 그 커스터디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얘네 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JP도 물론 뭐 이런 커스터디 하긴 하지만 JP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는 펜션이 가지고 있죠. 근데 약간 유럽스럽죠. 유럽 펜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물린 거죠. 한국 펜션 여기 안 나온 게 다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400억 정도라 그랬으니까 아직 여기 밑에 저 밑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1,300억 불이니까 1억 불, 1억 불이죠. 예, 1억 3천만 불이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은 모간 스탠이 여기 있고요. 인베스코는 이건
이제 운용사니까 빼고 이런 파트너 이런 데는 이제 다 투자사니까 이런 투자사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들 모여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인수할 회사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런던에서 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오브 런던이라는 데가 저는 중앙은행인 줄 알고 갑자기 찾아봤더니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행이에요. 뱅크 오브 런던이 아니라 UK 그 뱅크 오브 잉글런드는 이제 중앙은행 만든 거고 뱅크 오브 런던은 그 앤서니 왓슨이라고 또 유명한 분께서 또 창업한 청산 전문은행이래요. 그래서 특허받은 기술로 세틀먼트 결제하는 거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 차별화해가지고 21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11억 불 유니콘으로 돼 있고 회장이 옛날에 칼라일 회장이 이제 CEO를 맡고 있다. 그래서 되게 또 이런 핫한 또 금융기관이 있었구나 핀테크로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뱅크 오브 런던이 그런 이름이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규제 당국이 인수했으니까 그 중에서 영국 법인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났고 답은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이게 로이터 뉴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거는 중국에서 뭐 영국 거는 영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50bp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는 재무장관이 이제 이날 의회 출석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매우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추후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조치를 내놓을 거다. 뭐 지금 열심히 만나서 이제 했거나 이미 어느 정도의 의사들을 좀 찾았겠죠. 요즘 지금 최근 뉴스는 못 봤지만 또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겠죠. 일요일이니까 또. 그래서 어쨌든 중앙은행 목표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인데 금융시장 이미 안정이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 그런 상태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뭔가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훌륭하게 또 업데이트 되신 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이랑 다 해서 재무장관이랑 다 해서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돈 잃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네,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 긴급회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긴급회의가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격주간격으로 이렇게 그냥 정례회의 같은 거를 이런 이벤트만 생기면 긴급회의라고 자꾸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의사결정 한 적은 긴급했을 때만 의사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그 트위터나 이런 걸로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한번 뭐 그냥 리뷰로 그냥 이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위급하면은 결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진짜 위급한지 안 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8위는 아니었고 아까 몇 등이라고 18등이라 그랬나요? 제가 이것도 그냥 뉴스에서 제가 찾아온 거여서 정확하게 뭐 이게 등수를 하지 않았나 16번째 규모 정도라고 해. 이것도 뭐 자본금 기준인지 자산 기준인지 이런 거에 따라 등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16번째라고, 네, 16번째 맞습니다. 예, 뉴스에서 그냥 16번째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 바클레이즈, 로이드, 로칠드, 예, 인수에 대해서 BOB로부터 요청받아 검토 중. 아, 네, 맞네요. 예, 마이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뉴스도 그런 뉴스죠. 그래서 이제 다른 큰 은행들, 조그만 은행들 다들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싸게 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항상 벌처 펀드 싸게 사는 거는 무조건 대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인수하는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 은행을 사면 쟤네가 가지고 있는 뭐 테크 벤처 주식들도 많을 테니까 그거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의 그러니까 벤처 쪽에 관심 있는 데들은 전체적으로 매수할 생각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40년이나 됐고 자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이트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최근에 VC 동향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염만 안 되면 누군가 매수해서 전염을 안 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이클님 말씀하신 것처럼 뱅크런 터지면서 CS 같은 곳에서도 또 뱅크런 나오면 이거는 진짜 끝장이죠. 그러면은 뭐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어떻게 뭐 해주겠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얼마 전에 자사도 매도했나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쵸. 머스크도 팔고 100 갔죠. 그리고 다시 200 왔죠. 진짜 좀 어이가 없지만, 네. 헤지펀드가 그 실리콘밸리 은행 스타트업들 일달러당 60불에, 60센트에 60%에 매수하겠다. 스타트업들. 아, 이제 이거 인수를 하게 되면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보험하고 회수될지 네, 이거 기대가 되네요. 이 부분들도. 저렇게 해서 자기 자산들 팔고 국채는 만기 보유니까 레포를 걸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좀 세팅해주고 지금도 실제로 그 은행들이 리버스 레포로 해가지고 리버스 레포로 돈을 갖다가 이제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레포로 오히려 거꾸로 리버스 말고 자기네가 채권 보유하고 그거에 맞춰서 돈 빌려준 만기 되면은 원금 다 되는 거니까 자기가 발행한 거 가지고 돈 주면 되니까 예, 기간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면은 리퀴디티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못 주는 일은 좀 적고 그게 그 스타트업들한테 영향이 좀 적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크트리 뭐 솔직히 KKR 뭐 칼라 이런 거 다 부실채권 열심히 때려 사가지고 부자 된 데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실채권 그러면 날름날름 줍줍 하려고 다 들어가서 또 살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SBB를 도와주면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거냐라는 그 QN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까는 까리하네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 돈을 찍는다는 개념보다는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페드가 인수라면 돈을 더 찍는 게 되겠지만, 페드가 인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전부 다 해봐야 한 달 동안에 QT 하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맞아요. 지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회의가 재할인율 회의일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위터 번역해서 긴급회의라고 낚이는 거. 이거 낚이는 겁니다. 낚이는 거. 낚이지 마. 그게 뭐 어떻게 돼서 되게 공포 더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들고 있는데 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흑자 도산하는 느낌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마이클님 SQQQ 팔려고 SQQQ로 또 수익이 되게 좋으신 것 같네요. 벌써. 네. 바이더 루머 셀터 팩터니까 네. 그 내일 같이 해가지고 진짜 문제돼서 진짜 뱅크런 나고 이제 망가지나 그러면 세상이 진짜 망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프로핏 테이킹 하셔도 되죠. 숏은. 따뜻하게.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카나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금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증 아니까 금융 사태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매도 가능하고 투자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게 시가 평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배운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금융기관 시스템 이슈가 발생하면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FDIC 같은 경우가 저렇게 38시간 뭐 48시간 내에 저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인수해버리고서 그거 갖다가 임금 지급하고 전원 사표 받고 막 이런 일까지 다 하는 거 보면 나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